안녕하십니까, 김영재입니다. 9월에는 좀 유동성이 좀 빡빡한 흐름이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포인트는 이 9월부터 이어지는 그 유동성 압박이 10월로 가면 좀 나아질까,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9월도 계속 이렇게 좀 압박을 받을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들 보면 인플레이션하고 고용 시장에서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패드의 시나리오하고 과연 맞아 들어갈 것인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 실적 얘기도 드디어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9월 압박 지나면 10월은 나지나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카렌다에다가 제가 국채 공급 일정을 표시했습니다. 11, 12, 13 이 전반부에, 그러니까 이건 중장기물을 표시한 거고, 단기물, 비일은 뭐 계속 발행이 되니까 그건 뭐 계속 한 달 내내 압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중장기물이 실질적인 압박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표시를 한 겁니다. 11, 12, 13,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있고, 19일에 20년물, 21일에 10년물 팁스, 그 다음에 여기 표시되어 있듯이 26, 7, 8에 2년물, 5년물, 7년물, 2년물 FRN, 그래가지고 전반부에 620억 불 추가 발행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670억 불 추가 발행해서 9월 전체적으로 1300억 불이 추가 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 일정상으로 이렇게 나오면 물론 비리 계속 부담이 되고는 있지만, 이 중장기물로 감안해가지고 금리가 얼마나 압박을 받을까, 국채 시장이 얼마나 압박을 받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주말부터 12일 사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 뒤에 거는 전반부가 좀 메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후반부는 좀 압박이 좀 덜할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이건 몰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이번 달에 금리나 국채 시장의 부담이 절정에 달하는 구간이 10일, 12일 정도, 그리고 8일부터 이제 좀 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거 좀 살펴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약간 좀 달러나 금리나 이게 약간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완화될 건지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9월이 지나면 10월이 어떻게 좋아지나, 이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표에다가 또 하나 좀 더 추가적으로 회색 표시하고 이 푸른색 표시를 했습니다. 회색 표시는 기업 실적이 이제 이때부터 본격화된다. 물론 기업 실적은 이 앞에서도 뭐 금융주 이런 것들이 나타날 텐데, 그것보다는 보통 미국 기업들은 이 두 번째 주 이후부터 나타나는 그런 실적들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10월의 실적 시즌이 이때부터 이제 기업 실적으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0일에 이 푸른색으로 표시한 거는 재무부 3분기 경제 분석이 이때부터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4분기 경제 운영 계획까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테고, 1분기 자본 조달 계획 확정은 30일이라고 1일 사이에 이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년도에 국채가 어떻게 발행이 될 건가. 한마디로 기업 실적이 이때 나오면서 재정 정책도, 재무부의 재정 정책도 이때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고, 특히나 이제 31일, 1일 이때는 FOMC 회의가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중반부부터는 또 새로운 하나의 핵심 모멘텀, 4분기의 핵심 모멘텀으로 작용될 그럴 상황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9월은 당연히 이때 FOMC 회의 때 중장기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실질적인 또 그거에 추가돼가지고 재정정책이나 기업 실적이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왜 자꾸 기업 실적 얘기를 하냐면은 최근에 기업 실적 관련해가지고 또 모멘텀 발생될 만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최근에 좀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그러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용시장도 또 괜찮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고용시장에서 나타난 변화가 계속 또 작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를 보스턴 페드가 좀 분석해서 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항목별로 분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집중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이 인플레이션을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다수가 이끌고 있는지, 그것을 좀 표시한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가 2017년부터 19년 이 팬데믹 이전이고요. 위에 표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팬데믹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딱 보면 비교가 되죠. 아래쪽 팬데믹 이전에는 좀 특정 항목들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이끌었다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는 다수의 항목들이 지금 만들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넓은 범위로 이렇게 퍼져 있고, 목표치 2%, 항상 강조하는 그 2% 목표보다 4% 쪽이 많은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다수 항목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 단순히 이제 안 좋다만 표현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높이는 좀 낮아졌다, 이거죠. 다만 대유행 이전보다, 팬데믹 이전보다 높고 그 항목도 다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쪽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낮은데 분포도가 넓어지면서 낮아지지만 보통 평균치는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하락이 일부 항목이 크게 하락하면서 좀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건 좀 안 좋은 점이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 때문에 지속성이 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난 그런 인플레이션 하락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항목들은 괜찮게 지금 낮아지는 그런 항목 외에 좀 안 좋게 좀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안 좋은 점들도 있는데, 이렇게 좀 갑자기 낮아지는 그런 항목들이 있다라는 거, 특정 항목들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안 낮아지는 이런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점이 향후에 지속성이 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낮아지는 점이 어떤 일부 항목이 낮아지고 많은 항목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들이 좀 아직 좀 불확실한 면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의 명확한 결론을 내리긴 힘들지만 이렇게 항목별 분포적 특성을 좀 모니터링하는 게 인플레이션 측정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평가하는데 좀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시장하고의 소통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이러한 모습들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지금 패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이걸로 감안해가지고 생각해보면 지금 어떤 긍정적인 그런 수치가 나타나서 시장이 오른 거에 비하면은 패드는 아직도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좋아지는 내용이 이번 FOMC 회의에서 나타날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료는 이걸로 좀 이번 회는 이번 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쪽을 보면은요, 제가 예전에도 이 스파이더 차트를 좀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나타난 점들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임금 상승률 쪽에서 좀 괜찮게 나타나고, 또 이렇게 뭐 실업률이 약간 좀 높아지고, 그리고 구직하는 구인 쪽에 그 숫자가 좀 줄어들고 하는 그런 점들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스파이더 차트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쪽 항목이 임금 쪽이 관련이 되고, 구직이나 그러한 그 이제 고용주 쪽에 이제 그 측면에 있어서는 이쪽이 조금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스파이더 차트로 놓고 보면은 제가 예전에는 팬데믹 때의 모습하고 현재를 좀 비교를 했는데, 그건 이제 위축돼 있었던 건 누구나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비교할 필요가 없이 인플레이션의 최고점에 정점을 형성했었던 2022년 6월의 인플레이션 최고점일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지금 비교하면 지금 상황이 노동시장이 어느 쪽이 좀 완화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녹색 선이 인플레이션의 최고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이 원의 끝에 다다르고 있죠. 그 2020년 팬데믹 직전의 모습보다도 이 녹색에서는 거의 다 회복하고 과열을 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25살부터 54살, 54살 이쪽의 인구들이 이제 고용시장에 참여하는 그 노동 참여율 자체는 좀 안 좋다. 이게 좀 낮은 거는 진짜 정말로 안 좋은 얘기죠. 이게 보통 낮으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니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노동 참여율이기 때문에 이게 낮은 거는 그 노동 임금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낮아졌던 게 최근에 이 분홍색 선이 이제 최근 거거든요. 8월 수치요.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낮아지고 있는 건 좋은 거고, 이거는 사실 이쪽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와야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 참여율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요인이고, 이쪽이 보통 임금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이 안정을 찾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 참여율 쪽을 한번 제가 볼게요. 이건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계속 내놓는 자료인데, 여기 노동 참여율 자체가 지금 2020년 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달 8월 달에 62.8% 기록하면서요. 그래서 노동 참여율의 회복은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을 놓고 봤을 때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이죠. 임금 인플레이션 해소시키니까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또 소비 악화로 이어지는 그 시그널이 아닌가. 왜냐? 아래쪽 표는 이제 퍼스널 세이빙, 저축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시장에서 계속 불안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잖아요. 거론되고 있는 그런 악재성 재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돈을 풀고 난 다음에 쌓여 있었던 그런 저축률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소비 악화로 이어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참여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보면 소비 악화로 이어질까? 이 점은 숙제로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드는 계속 이 노동 참여율의 회복을 원하긴 원했었는데, 그 배경 요인이 만약에 돈 없어서 오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향후에 소비가 얼마나 약해지는지 이걸 또 살펴봐야 되는 숙제가 남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여태까지 살펴본 것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었던 그 배경하고 향후 전망 같은 것을 살펴봤었고, 또 임금 부문 쪽을 한번 살펴봤고, 노동시장이 완화되는 것과 또 양날의 검을 가진 그 노동 참여율 이쪽을 살펴봤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새롭게 나온 재료가 아까 하나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기업 실적 관련된 내용이 그런 노동 이후에 하나의 또 새로운 그 과정으로 진입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드의 통화 정책이 성공하는 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 노동 시장을 거쳐가지고 기업 실적 쪽을 비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건 10월 중반 이후부터가 중요하겠지만, 주가는 9월 후반부터 프리어닝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또 이런저런 소식들이 나오죠. 기업 실적하고 전망 관련해 가지고요. 근데 이런 기업 실적과 전망 모멘텀이 최근에 부각될 만한 재료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QE 시나리오의 결론으로 진입하는 것은, 우리가 이 표를, 이 맨 위에 있는 표는 QE를 통해 가지고 대차대조표가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뜻하는 것이고, 이쪽 표는 재정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아까 본 그런 개인의 저축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국채를 발행을 하고 QE를 집행해서 이제 그것이 재무부 쪽에서 재정 집행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쪽은 페드 쪽에서 이제 통화 정책으로 진행이 된 거고, 그것이 재정 정책으로 넘어가고, 그 유동성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개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소비 활동을 한 다음에 그 소비 활동이 기업으로 넘어가서 기업이 얼마나 또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소비를 촉진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임금 상승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자본이 기업이나 재정 쪽으로 넘어가는,
개인을 거쳐서 기업으로 넘어가고 재정으로 순환이 되는가. 이것이 QE 시나리오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재정으로 다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 진행이 되는가. 그 사이에서 재료가 하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실적이요. 그것이 최근까지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고 계속 뭐 좀 나아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뭐 전분기 대비는 계속 좀 마이너스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3분기가 이제는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9월 후반부터 나타날 그럴 프리어닝 시즌이나 10월에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오잖아요. 이 3분기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3분기 전망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팩트셋적 집계입니다. 팩트셋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집계한 게 이제 그동안은 계속 안 좋던 것이 이제는 플러스로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업종별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맨 위에 제일 좋아지는 것이 임의 소비재예요.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IT, 에너지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S&P 500 기업이 0.4%가 증가할 것이다. 2023년 3분기에 EPS가 증가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뭐 이렇게 우리가 기업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반등을 해도 이건 무너지기 위한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초반에 봤었던 기업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업의 매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개인의 저축이 떨어지고 있는 그 점이 개인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향후에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아마 이 기업 실적 전망에 있어서 그런 점들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실물 경계가 어떻게 또 이 전망치하고 실제가 달라질 수 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그것이 전망이 아니라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업 실적에 그런 개인 저축률이 떨어지고 소비가 감소될 그럴 위험이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이번 기업 실적 시즌에 계속 체크를 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임의 소비재 쪽이 가장 좋은 이런 실적 변화를 만들었다라는 점. 이거는 양극화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통신 서비스나 IT,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별 양극화죠. 임의 소비재가 좋다라는 것은 소비의 양극화고 통신 서비스나 IT는 산업의 양극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러한 양극화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또 안 좋은 점을 미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차치하고 넘어가더라도 과연 이러한 양극화가 전체적인 그런 시장의 기업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가로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의 소비재나 통신 서비스, IT만으로 또 시장을 끌고 갈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에너지 쪽도 괜찮게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업종군의 하나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키우는 에너지가 또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업종이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은 그 뉴욕 패드에서 GSCPI 지표가 나오고 또 그것을 힌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출입 물가나 향후 이쪽 상품 시장 쪽의 변화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그런 지표들하고 또 원유 가격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자료를 통해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시장도 또 하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 유동성 흐름은 지금 약간 좀 안 좋은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고비는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유가 관련된 그런 상품 시장이 움직임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활하는지 그것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다시 점검을 하겠고요. 남아있었던 숙제였었던 고용시장이 타이트했었던 고용시장이 이제 해결 수순 진입했다는 점은 상품 시장의 악재를 약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결국에 이러한 흐름들이 기업 실적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패드의 목표,
이쪽이 이제 기업 실적을 통해서 이런 기업 실적의 이익이 재정 적자를 메워가는 그런 성장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결론일 텐데, 그동안 돌렸었던 룰렛이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정책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도박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책들이 실현이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결론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죠. 이 기업 실적이 또 9월 프리어닝 시즌부터 10월 확정 실적까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페드의 스탠스가 또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월 후반부터는 이제 기업 실적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룰렛판이 어디서 멈추는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